안녕하세요. 드라마와 같은 복수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무슨 복수인지 궁금하시겠죠? 그건 바로 뚱뚱하다는 이유로 제 앞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처참하게 저를 짓밟고 떠났던 제 전남편에 대한 복수입니다. 혹시나 예전에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싶어 이렇게 용기 있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4년 전 저는 스스로 지옥행을 선택했어요. 결혼이라는 지옥으로 가는 티켓을 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저한테만 결혼이 지옥이었을 뿐 제 주변에 좋은 인연을 만나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저는 결혼을 적극 추천해 드려요. 단지 제가 만났던 그 자식이 똥차 중에 똥차였을 뿐이죠. 저는 그놈과 4년 전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그 사람은 대리, 저는 신입사원이었죠. 미니 씨, 오늘 끝나고 뭐해요? 미니 씨, 주말에 뭐 약속 있나? 이런 말을 스스로 하기 부끄럽지만 신입사원 시절 저는 꽤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저희 팀원은 물론이고 다른 부서 팀원들에게도 적극적인 대시를 받아왔죠. 그놈은 더 다른 사람들이 추근덕거리는 게 싫다며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철저한 비밀리에 이뤄졌던 저희 커플의 결혼 발표는 사내에서 큰 화제거리였죠. 그렇게 사내에서 큰 쟁점이 된 저희 결혼은 결혼 직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놈의 행동 때문이었죠. 미니 씨, 오늘 점심으로 우리 떡볶이 먹을까? 여기 사거리에 있는 떡볶이집, 거기 이번에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난 아니래. 진짜요? 아주 좋죠. 직장인들에게 있어 점심시간은 가장 소중하고 진지한 시간이죠.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힐링해서 퇴근까지 힘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이가 있었어요. 신대리님, 우리 몸 관리해야죠. 그놈이었습니다. 제 전남편이요. 그 자식은 제가 뭘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반했던 이유도 제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했으니 저 역시 운동하고 몸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고 관리를 한 것뿐이었어요. 대학 시절 제가 우울증을 앓으면서 많이 무기력해 있었는데 운동이 저를 살렸기 때문이죠. 그런 저에 비해 그놈은 미용, 오로지 미용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유, 어디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그럼 우리끼리 먹고 올게요. 미니 씨, 올 때 라떼 사다 줄까? 좋죠. 감사해요. 상미 씨, 우리 신대리 시럽은 빼줘요. 적당히 해, 진짜. 왜 내가 커피 마시는 그것까지 난리야? 상미 씨, 저 시럽 많이 넣어주세요. 오늘 스트레스 장난 아니네. 슬슬 부딪히기 시작한 게 저런 것 때문이었죠. 아니, 미용 목적으로 관리할 거면 자기나 하던가. 그놈은 저한테까지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그놈이 서서히 저를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네요. 그냥 생활 방식이 달라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자기 일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가 좋아. 끔찍하게도 그놈이 저에게 자주 했던 저 말이 아직도 무의식 중에 떠오를 때가 있네요. 그놈은 저한테 저런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는 뭘 입어도 태가 난다, 태가 나. 내가 이래서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여보, 당신 일하고 싶은 그거 오래 쭉 해. 우리 아기도 갖지 말자. 아기 낳고 나면 괜히 자기 몸만 망가지고 힘들잖아. 그놈은 툭 하면 제게 이 옷 저 옷을 선물했어요. 이것 입어봐라, 저것 입어보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계속하기를 원했죠. 그때는 그 사람이 제 일을 존중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만 생활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툭 하면 아기를 갖지 말자고 했어요. 아기를 낳으면 여자만 몸 망가지고 아프고 힘들다고 하더라면서 말입니다. 자기는 제가 힘들어지는 게 싫다나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당연히 아기 낳을 건데? 에? 아이 싫어. 자기는 아기 생기면 나보다 아기 먼저 챙길 것 같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걔부터 먼저 챙겨야지. 얘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아 몰라. 나는 아기한테 자기 뺏기는 것 같아서 싫어. 당신이 나 먼저 챙긴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 그래. 알았어. 당신 먼저 챙기도록 노력은 해볼게. 하지만 저는 아이를 워낙 좋아했었고 그놈도 그런 말을 늘 장난식으로 해서 저는 저희 부부가 당연히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놈은 결혼도 하면 안 됐었고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하고만 사랑하고 살아야 할 인간이 아닌가 싶네요. 질투도 어찌나 많았던지 길을 가다가도 제가 아이를 보고 웃어 보이면 자기랑 있을 때나 그렇게 웃으라며 핀잔을 주는 놈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인간의 그 썩어 빠진 싹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똥차 중에 똥차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그놈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연애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그놈의 미칠 듯한 외모 지상주의적 면모를 말입니다. 아유, 어떻게 된 게 이 인간이 갈수록 살이 더 쪄? 어? 누가? 누나 말이야. 아유, 자기야. 누나 카톡 프로필 사진 봤어? 아니, 그것도 잘 나온 사진이라고 해놓은 걸 것 아니야. 아, 진짜 걱정이다, 걱정. 한 번은 그놈이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걱정이라면서 말입니다. 누굴 걱정하느냐? 그건 바로 자기 누나를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남편보다 3살 많은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네, 시누이가 날씬한 체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놈이 그렇게 한숨까지 쉬어가며 걱정할 만큼 건강이 위험한 그런 살찜도 아니었습니다. 키 167에 몸무게 60대 후반대 정도? 그냥 건강해 보이는 체형이었어요. 뭐야? 형님이 뭐가 살이 쪄? 딱 보기 좋은데. 에이, 자기야. 솔직히 얘기해도 돼? 나 우리 누나라고 해서 편들고 그러는 거 안 하는 거 알잖아. 딱 봐도 돼지야. 아유, 이러니까 아직도 취직도 못했지. 이래서 진짜 시집은 가려나? 자기 말이 좀 그렇다.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형님 충분히 보기 좋아. 그리고 지금 카페 하시려고 공부하고 계신다고 했어. 누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놈의 외모 비하 발언과 여자는 이래야지 하는 그 생각들이 점점 듣기 불편해졌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혹시나 살이 찌거나 조그만 변해도 저 인간은 저렇게 얘기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자기 누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한테는 어떻겠어요? 집 밖을 다닐 때면 그놈은 아무렇지 않게 제게 다른 사람들 흉을 받습니다. 저 여자 봐. 여자가 얼마나 관리를 못했으면 살이 저렇게 쪄? 와, 아기 엄마도 저거 너무 심한데? 저 사람 팔뚝이 당신 종아리만 해. 아유, 저런 다리로 치마를 입는다고? 와, 저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등등. 처음에야 저도 웃으면서 그만하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듣기 거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주말을 맞아 함께 아울렛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니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가족 단위부터 해서 커플들까지 아울렛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그때 당시에 운동복을 산다고 스포츠 의류 판매장에 들렸습니다. 그놈 옷은 다 고른 상태였고 저는 이런저런 옷을 입어보고 있었죠. 어때? 이 색이 제일 낫지 자기야. 제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놈이 한참을 제 옆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신기한 거라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몇 번을 제가 부른 후에야 제게 후다닥 달려오더군요.
자기야, 저 여자 봤어? 자기랑 똑같은 옷인데 아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아니 어떻게 같은 옷인데 저렇게 달라? 실밥 터지겠다. 와, 세상에 저 말을 심지어 작은 소리도 아니고 그냥 일상 대화하듯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저희의 대화 소리를 들었겠죠. 몇몇 사람들이 저희 쪽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는데 정말 창피해서 쥐구멍이 아니라 콩벌레 구멍이라도 있으면 얼굴을 쳐박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 여성분의 남편분인지 남자친구인지 아무튼 그놈이 뒷말했던 그 여자분과 남자분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죠. 저는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원래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정말 무례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입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좀 나으련만 그놈은 자기가 뭐 잘했다고 되레 큰 소리를 쳤어요. 그쪽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옷이 터질 것 같길래 터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와, 정말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였어도 뺨을 쳤을 겁니다. 그 여성분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니 남편 뺨을 쳐버렸어요. 매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새 저희 네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죠. 남편은 그 여자의 일행에게 멱살까지 잡히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딱히 말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과 그 사람을 떼어놓고 빨리 사과드리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끝까지 남편 놈은 사과하지 않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나서야 그날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대체 왜 사과를 해? 뺨 맞은 건 나야. 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사과해? 그놈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사과하느냐고 제게 서운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무조건 내 편을 들었어야지. 어떻게 사과해? 와, 솔직히 나 진짜 서운해. 나 혼자였으면 그 자식 내가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갔어. 서운해? 와, 진짜 나야말로 서운하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했지. 왜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든 살이 찌든 말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생긴 것 가지고 뭐라 하기 전에 당신이나 잘 챙겨. 아주 무슨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당신이 뭔데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냐? 어? 무슨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도 당신처럼은 안 하겠다. 제가 와다다 쏘아붙이자 그놈은 입을 꾹 다물었죠. 인정을 한 것인지 그냥 말발로 안 될 것 같으니 입을 다문 것인지. 어쨌든 그렇게 큰 사건이 있고 나서야 그놈은 밖에서의 언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거지 같은 그 외모 평가질이 제게 돌아오기 시작했죠.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너무 아쉬워요. 나도 아쉬워. 우리 미니 씨만큼 마음 잘 맞는 팀은 못 만날 것 같아. 사건의 발단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팀장님이 회사를 그만둠으로 인해 시작되었죠. 안 그래도 둘째 출산 이후로 회사와 육아일 때문에 힘들어 하셨었는데 결국 회사를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왜 엄마들이 결국 일을 떠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기존에 있던 팀장님이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팀장이 왔는데 아니 팀장 왜 저래? 아주 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안달. 그치? 언니가 봐도 그렇지. 아 진짜 때려치우고 싶다. 누가 봐도 새로운 팀장은 저를 싫어했고 대놓고 과도한 업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장으로 인해 저는 업무 스트레스가 폭증하게 되었고 체중도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나 회사 그만둘까 봐.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도 조금만 더 있어보자. 그 사람이 임시로 온 거라고 조금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갈 거래. 회사 스트레스로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한테 아무래도 일을 그만둬야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임시로 온 팀장이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했죠. 저도 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런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게 쌓아온 경력을 날리고 싶지 않아 저는 이 악물고 버티기로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극에 치닫자 저는 대학생 때처럼 또다시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식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야, 이거 사진 봐봐. 자기도 이렇게 되고 싶어? 그놈은 제가 야식이라도 시키려고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면 저한테 자기 누나 사진 아니면 광고에나 나올 법한 살찐 여자들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며 마치 정신교육을 하듯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보여주는데? 우리 누나 살찐 것 좀 봐. 이번에도 소개팅 꽉 났다고 하잖아. 살찌니까 뭘 입어도 구리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주인이 이러면 카페에 손님이 오겠어? 내가 몇 번 말했을 텐데. 당신 누나한테든 누구한테든 진짜 적당히 얘기하라고. 내가 알아서 조절해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둬 좀. 당신도 좀 적당히 해. 일주일에 몇 번을 야식 먹는 거야? 아이, 나는 당신 살쪄도 모른다. 만노릇 하나 없어져도 몰라. 그렇게 점점 그 인간은 제게 잔소리를 심하게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를 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팀장한테 잔뜩 깨져서 스트레스 때문에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 왔는데 그놈이 제게 카톡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내 걱정 해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참, 어떤 내용을 보낸 줄 아세요? 그놈이 보낸 카톡에는 우리 집 빨래 건조대에 널린 제 운동복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온 건 연애 시절 제가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죠. 봐봐, 자기 살 많이 쪘다니까? 운동복 크기 2단계는 커졌네. 자기 진짜 살 빼야 해. 아까도 카페 모카 마시던데 진짜 조절해. 그러다 우리 누나 꼴나. 그 내용을 읽자마자 그대로 핸드폰을 집어던져버린 채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저의 그런 행동에 가장 놀란 건 그놈이었겠죠? 옥상에 올라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놈도 따라 올라왔죠. 자기야 왜 그래? 어? 왜 그렇게 화가 난 건데? 내가 보낸 사진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뭐 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 생각해서 그런 거지. 저걸 변명이라고 저한테 떠들어댔습니다. 그대로 손을 들어 올려서 그 자식 뺨을 날려버렸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것인지 그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벌겋게 달아오른 자기 뺨만 부여잡고 있었죠. 내 몸을 생각해?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운동복 크기가 뭐 어째? 야, 그렇게 날씬하고 예쁜 것만 찾을 거면 가서 마네킹이나 껴안고 있지 뭐하러 결혼을 했니? 어? 저는 그놈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랑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겪으면서 헤쳐나가고 함께 뭔가를 이뤄나가고 네 편 내 편 되어주려고 결혼한 거지 네 입맛에 맞춰서 네 눈요깃거리나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그놈은 제 말에 자기는 그런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해댔어요. 하지만 꼭 말로 해야 그 생각을 알 수 있나요? 행동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놈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후 저희 부부 사이는 얼음장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가? 모임이 있어서. 특히 그놈은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야근이다, 모임이라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와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보다 잠드는 일이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질은 떨어져 갔고 저는 다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우울감은 먹는 거로 저는 30kg 가까이 살이 쪄버렸죠. 미니 씨도 다음 주에 그럼 쉬는 거야?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졌지만 저는 직장에서 일하고 동료들과의 대화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숨쉬게 했던 그 대화에서 저는 남편의 또 다른 일상을 알게 되었죠. 동료는 저희 남편이 휴가를 냈길래 당연히 저와 같이 여행을 가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그놈에게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휴가를 가자는 말은 당연히 들은 적 없었고 연차를 냈다는 소리 또한 듣지 못한 상황이었죠. 직장 동료에게는 나한테 그 얘기한 거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동료 역시 저와 남편의 사이가 소원해진 걸 알고 있었기에 제 말뜻을 이해하고는 비밀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휴가를 냈다는 그날이 다가왔죠. 나 이틀 동안 부산 출장이야. 내가 당신한테 깜빡하고 말 안 했다. 미안. 어쨌든 나 모레 도착하니까 그때 봐. 그놈은 아무렇지 않게 태어난 모습으로 제게 출장이 있었다며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툭 뱉고는 집 밖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놈을 배웅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뒤따라갔습니다. 웬일로 차를 놓고 서울역으로 향하더라고요. 정말 출장을 가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역에 도착한 그놈은 카페에 들러 커피 2잔을 사서 나오더라고요. 일행이 있다는 건 확실해진 상황이었고 관건은 그 일행이 누구인가였어요. 오빠! 여기! 그 오빠는 제 남편이었고 오빠 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회사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수로 일을 알려주고 있던 신입사원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다정하게 안아주고 손을 꼭 맞잡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건네준 쇼핑백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죠. 그리고 짝꿍 차림인지 그 여자와 같은 옷을 입고는 설레는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제 앞에 닥친 상황이니 저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겠다 생각했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뒤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야! 소란스러워지고 싶지 않았기에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놈은 저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죠. 당연히 남편 옆에 안겨있다시피 기대있던 그 여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본 게 네가 바람 피운 게 맞냐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놈이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은 건데? 너도 봐서 알 거 아니야? 네가 보기엔 이게 출장 같아? 바람 피운 그거 맞아. 그래서 뭐 어떡해? 너 지금 나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한 게 무슨 짓이냐고? 거짓말 같으시죠? 정말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그놈이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하게 느껴져서 살처럼 아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언니, 이거는 내가 사과할게요. 그런데 나 진짜 오빠 좋아해. 언니가 이왕 본 거 나 욕해도 좋으니까 오빠랑 이혼 좀 해줘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 여자는 제게 살살 웃어 보이며 자기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놈이 너무 좋아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난 거고 만약 네가 이혼을 안 해주더라도 자기는 이 남자 계속 만날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래 미니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 너한테 뺨을 맞든 정강이를 차이든 다 당할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 좀 하자. 어차피 우리 지금 사는 게 같이 사는 거야? 아닌 그거 너도 진작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당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서 여자 대접 받으면서 살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 테니까. 그런데 저는 여느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시원하게 그 연놈의 뺨을 때리고 막말을 내뱉지 못했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살 뺄게. 조금만 시간 줘.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얼마 남지 않은 거. 내가 정 싫으면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부탁할게. 너무 비참했어요. 친정엄마는 미혼모로 저를 키우시면서 제가 꼭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엄마한테 죽음을 얼마나 남기지 않은 저희 엄마한테 이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이상하죠? 저한테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어야 할 사람은 그 자식과 그 여자인데 제가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요. 야, 미니야. 이거는 네가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네 꼴을 좀 봐. 너 거울은 보니 요즘? 너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너 그 꼴을 하고 나보고 너랑 살라고? 야, 너도 양심이 좀 있어봐. 그래, 장모님. 나도 마음 아프긴 해. 그런데 나는 장모님보다도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집은 너 줄 테니까 우리 제발 이혼하자. 언니, 솔직히 언니 좀 심하긴 한 거 알죠? 옛날 사진 보니까 언니도 봐줄만 하던데. 언니도 오빠 생각했으면 살도 좀 빼고 했었어야지. 너무 양심 없다. 아니다. 언니 살을 더 찌워요 차라리. 요즘엔 뚱뚱한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던데. 언니도 나이 젊은데 이혼하고서 새 출발해야죠. 지금도 저 당시를 생각하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저날 저는 세상에 태어난 이후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당신 진짜 미쳤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놔? 오빠! 저는 그 여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자를 잡아 족쳤어요. 어떻게 때렸고 밟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죠. 경찰서에 가서야 볼 수 있었네요. 그 인간들은 이혼해준다면 고소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으니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집이며 위자료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깊이 패인 상처를 떠안은 채 이혼했어요.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친정엄마께는 이혼하지 않은 척 숨겼어요. 남편은 왜 안 오냐는 물음에 늘 출장을 갔다 일이 있다는 말로 둘러댔죠. 마지막 임종 때도 엄마는 남편이랑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까지 돌아가시자 저는 정말이지 죽고 싶었습니다. 우주에 버려진 것처럼 무섭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살아서 눈을 떴죠. 그때도 몹쓸 선택을 했었을 때였어요. 그날 제 꿈에 엄마가 나타났고 엄마가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죽지 마, 미니야. 엄마가 너무 슬퍼. 우리 딸 죽지 마. 그렇게 눈물 범벅인 제 꿈에서 깨어났고 저는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저 자신을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트레이너 일을 하는 제 절친한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왜 전화도 안 받아 기집애야? 고마워, 미니야. 살아있어줘서 진짜 고마워. 그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와 함께 자라온 절친한 친구였어요. 엄마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 해준 친구였죠. 장례 이후 저는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기에 그 친구도 거의 반년 만에 본 것이었어요. 친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제 인생을 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야 뭐 그놈한테 받은 위자료에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게 있었으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저 하나만 돌보는 데 힘을 썼죠. 그렇게 1년이 흘러 저는 다시 예전의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전보다 더 이성적으로 되었고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야, 네 부탁이라 내가 자리 구해놓기는 했는데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 이렇게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마. 아이, 모르겠다 그래. 까짓거 미니 너. 아니 수연이 너의 일인데 내가 못하겠냐? 최고이다. 복수를 위해. 저는 이름까지 개명을 했어요. 왜냐고요? 복수를 위해서요. 이름을 바꾸고 살을 빼고 그놈과 그 여자가 일하고 있는 저의 예전 회사, 그 근처 카페로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그 두 연놈한테 제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주는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단백질 빵, 초콜릿 맛이랑? 이야, 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에이, 인상이 워낙 깊게 남으셔서 그런 거지. 저 원래 기억 잘 못해요. 제가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멍청한 인간이 아무리 제가 살을 빼고 약간의 성형을 했을 뿐인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인상도 바뀐다고 하더니 그 사람이 못 알아볼 만큼 제게 지난 결혼 생활과 엄마의 죽음이 큰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를 못 알아보는 그놈은 제가 일하는 카페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왔습니다. 지겨운 인간. 그놈이 여자한테 작업을 거는 방식은 여전했어요. 시덥잖은 농담을 건네고 향수를 선물하고 그러다 데이트를 신청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 결혼했어요. 그런데 서류상만 그런 거지. 부인이랑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이혼 조정 기간만 끝나면 진짜 끝. 나 수연 씨한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수연 씨 좋아해요. 그놈은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웃겨요. SNS에 그렇게 떡하니 자기 부인인 제 후배였던 그 여자랑 하하호호 놀러 다니는 사진을 올려놓고는 저한테 이혼 조정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불륜 상태였던 그 여자가 불쌍해지더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제 앞에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던 그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네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놈이 저한테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알고 더 빠르게 계획을 실행했어요. 거짓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하여 그놈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짜야? 진짜라고?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할 게 어디 있어. 내가 너 책임져. 걱정하지 마. 우리 결혼하자. 나 좋은 아빠 될게. 고마워, 수연아. 진짜 고마워. 저한테 자기는 아기 낳는 거 싫다고 했던 인간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아빠가 되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되나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기존에 없던 추가 계획도 세웠어요. 정말 미안한데 나 남자 잘 못 믿어. 오빠는 그럴 사람 아닌 거 아는데 나 오빠 말 잘 못 믿겠어. 저는 그놈한테 남자를 잘 못 믿겠다. 나는 우리 아빠가 해온 걸 알아서 남자를 못 믿는다. 네가 정말 그 여자랑 이혼할 거라면 나랑 살 집부터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여자랑 이혼하게 할 정도로 얘기한 건데 그 자식은 자기를 못 믿겠느냐며 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그 집도 네 명의로 하겠다고 했어요. 수연이 네가 그렇게 불안하면 우리 살 집 당장 구하자. 내가 구할게. 그 집 명의 그것도 네 걸로 해. 오빠,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 나는 그냥 오빠가 나랑 우리 아기랑 함께 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돼. 수연아, 나 너 정말 사랑해. 그까짓 그게 뭐라고.
네가 싫다고 해도 나 무조건 네 명의로 할 거야. 나는 네가 나 믿을 수 있게 하는 거라면 뭐든 해. 집이요? 그 자식 이혼하면서 제게 집을 선뜻 내준 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놈 집이 잘 삽니다. 네, 매우 잘 살았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부모가 그놈한테는 약해서 그놈 말이라면 뭐든 다 해줬죠. 그 결과로 그 자식이 개차반으로 큰 것 같지만요. 그놈은 제게 믿음을 주겠다며 선뜻 집을 구했습니다. 제 명의로 말이에요. 나 너한테 다 맡긴 거야, 수연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우리. 그 여자 위자료 좀 더 부르면 이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놈은 재혼한 그 여자와 이혼하기 위해 위자료까지 더 크게 준다고 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집도 제 명의로 되었겠다. 그놈이 이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놈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초음파를 보자면서 말입니다. 그놈은 자기 너무 설렌다며 혼자 들떠서는 주저리 떠들어댔죠. 선생님, 아기가 잘 크고 있는 건가요? 예? 아기요? 농담도 잘하시네. 환자분 어서 임신 준비하셔야겠어요. 남편분이 아기를 많이 기다리시나 봐요. 네? 그러게요. 얼른 준비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본 초음파는 당연히 정기적 검사에 있는 초음파 중 하나였어요. 임신은 무슨, 말도 안 되죠. 그놈은 진료실을 나와서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며 제게 물었죠. 무슨 소리긴? 오빠도 들어놓고 왜 그래? 검사 결과 이상 없음, 물혹도 하나 없이 깨끗하다고. 좋은 거야. 아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그놈은 펄펄 날뛰었어요.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기뻤는데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따져 물었죠. 그래, 오빠 기분 나빴겠지.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렇게 아기 갖고 싶으면 오빠 부인이랑 이혼하지 말고 살아. 그 여자는 애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너도 너 좋아하는 사람 만나? 너랑 생각 같은 사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당황해하는 그놈에게 다 설명해 주었어요. 네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이고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나냐면서 말입니다. 그놈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은 좀 봐줄만 한가 봐. 그래서 그 여자랑은 이혼할 거지? 그래, 이혼해. 너 나한테 겨우 이 정도로 흔들렸는데 그래놓고 네가 그 여자랑 살 수 있겠어? 이혼해. 걔 아직 젊지 않나? 걔도 뭐 새 출발할 수 있겠지? 야, 너 나한테 일부러 이런 거야? 와, 진짜 너 무섭다. 소름 끼쳐. 내가 너 이래서 너랑 헤어진 거야, 알아? 내가 이래서 네가 그랬다고? 당신 기억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그냥 어리고 몸 좋은 여자애 좋아서 걔처럼 뒷공문이 쫓아다니다. 나랑 이혼한 거잖아. 말은 바로 해야지. 아, 그리고 네가 사준 집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잘 받을게. 그 자식은 제게 이건 사기다. 너는 멀쩡한 가정을 파탄시킨 거나 다름없다며 제게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왜 사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갖겠다는데 그게 왜 사기야? 와, 너 진짜 무섭다. 너 지금 무슨 드라마 찍냐? 어디 몰래카메라 있는 거야? 기가 막혀서 진짜. 멀쩡한 가정? 진짜 웃음도 안 나온다. 멀쩡한 가정이 바람을 피우니? 그놈은 제 말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기가 찬다면서 헛웃음만 내뱉었어요. 야, 그래. 뭐 재미있었다고 치자. 그래, 됐으니까 그 집 다시 내놔. 내가 왜? 2번 말하게 하지 마. 어쨌든 네 덕에 내가 보너스까지 받았네. 고마워. 우리 이제 2번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까지 봤으면 이제 끝난 거지 뭐. 지겹잖아.
너도 나한테 지운 죄 갚았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 죄책감이 없겠지만 뭐. 혹시나 있을 죄책감 느끼지 말고.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제게 소리치던 그놈을 뒤로 한 채 저는 복수를 끝마쳤습니다. 길고도 길었던 그리고 비참했던 제 복수를 말입니다. 그 자식이요? 이혼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원래 그 자식이 저랑 살려고 그 여자한테 요구했던 그것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주고 말입니다. 바람을 피웠으니 당연히 그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바람으로 끝낸 그 자식은 뭐가 아쉬웠는지 제게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놈 번호를 차단했었거든요. 술에 취해서 뭐라고 씨부라긴 하는데 더 상대할 가치도 없어서 아예 제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놈과 즐긴 인연도 끝이 났죠. 현재 저는 스피치 강사 자격증을 따서 강사로 활동 중이에요.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죠. 제 목표는 전국을 돌면서 경력 단절로 인한 혹은 개인적 우울로 인해 침체하여 있는 여성들의 삶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외모와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오늘처럼 제 이야기를 한 것도 혹시 과거의 저처럼 우울이라는 감정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인사가 너무 길었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늘 활기차고 자신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